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한가위입니다. 제가 지낸 추석 중 가장 힘들고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2000년 루사, 2003년 매미가 추석 전후로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도 지금처럼 불안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닙니다.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민생 전선, 방역 전선, 일자리 전선, 부동산 전선, 심지어 휴전선까지 사실상 뚫렸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민생의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 방역의 최전선에서 1년 7개월째 사투를 벌이고 계신 보건의료인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좁은 방에서 식은 밥 먹는 취업준비생들, 일자리를 잃고 가족 앞에서 고통과 시리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중장년분들, 졸지에 벼락거지가 되어 망년자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분들, 명절일수록 더 외롭고 쓸쓸한 독거노인 어르신들까지 희망을 잃었습니다. 현 정부는 무능과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적 업적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 건국 이래 최악의 정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권 초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은 지지를 보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제구조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인 과제는 모두 무시한 채 국가 부채의 거대한 빚더미만 우리 아이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힘겹게 쌓아 올린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 상식과 규범을 파괴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악화된 상황이 확대 재생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 선진국들이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터널 속에서 벌어지는 거대 양당의 대선 경선, 한마디로 이전투구입니다. 네거티브와 돈 나눠주기 경쟁만 난무합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미래 준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선이 받고 얼마 더 그렇게 외치는 도박판이 된다면 누가 되든 지금의 무능과 위선의 정권이 포퓰리즘 정권으로 자리바꿈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선거 후에는 거대 양당의 갈등이 더 극심해질 가능성까지 엿보입니다. 서로가 상대 진영의 죽일 놈, 손볼 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이 현 정권의 국정 실패에 대한 반사 이익에만 기댄다면 새로운 희망을 찾는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을 원하는 다수의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을 겁니다. 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수권 능력 있는 대안 세력으로서 유능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낡은 담론과 부실한 콘텐츠가 흘러 넘치는
사상 최악의 저질 대선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또한 야당의 무기는 도덕성이어야 합니다. 야당은 모든 권력을 틀어진 대통령과 여당과 싸우기 위해서는 오로지 당당해야 합니다. 야권이 도덕성 경쟁에서조차 앞설 수 없다면 야권은 필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흘 후인 9월 19일은 제가 만 9년 전 정치에 입문한 날이며 10년 차로 접어드는 날입니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뜨겁고도 아름다운 열망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에 대한 과분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명령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제 초심과 각오는 10년 차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정치가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10년 전에 가지셨던 기대와 열망은 더 커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국내 상황과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승부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국민과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나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기득권 양당의 상대의 실패로 인한 반사 이익에만 기대는 적대적 대결 정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초당적 실용 중도 정치는 국민의당의 존재의 유의자 역사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의 문제 해결은 등한시하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우기만 하는 기성정치판의 목소리 대신에 의사, 과학자, 기업인, 교육자, 그리고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한마디로 문제 해결의 정치입니다. 그것은 실용과 책임의 정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제 오랜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공론화한 후에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사회적 대타협, 나아가 국가적 대타협으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갈등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는 정말 많지만 우선 크게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자신의 명운을 단두대에 걸고라도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들입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의 선례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대타협은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백신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 다음번 팬데믹에서도 고통은 되풀이됩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위험은 이제는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성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는 처음부터 치료제가 아닌 백신이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백신 대란을 불러왔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눈치 보며 줄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어내어 미국과 중국 모두가 꼭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초격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반도체에서 앞서가는 것은 후진 2등과 어느 정도 적당한 격차가 아니라 범접할 수 없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 초격차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넘사벽이겠죠. 다음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10개 분야의 과학기술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입니다. 또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길입니다. 더 이상 선무당이 나라를 작두 위에 올려놓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셋째,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각각 산업화와 정보화의 길을 닦은 분입니다. 박 대통령은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일 수교를 통해 받아낸 피눈물 같은 돈으로 산업에 쌀 철강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 극복과 함께 정보통신 IT 강국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감하게 일본 문화를 개방해서 우리 문화의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의 문을 열고 길을 닦을 차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 번 뒤처지면 쫓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순간 되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분야의 과학기술자들과도 토론하고 함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수평적 리더십이 핵심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북아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조차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글로벌 외교 시대입니다. 외교는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미중 신냉전이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와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동맹의 가치를 키우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글로벌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권 교체를 위해 저 안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저 안철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번영과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내년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민족의 명절이자 축제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의 기자회견문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여러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뉴스픽 윤태훈입니다. 네, 대표님 발언문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및 시도당 위원장들이 대표님의 이제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혹시 대선 출마 선언을 좀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번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당 당원에 대한 법률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화요일 날 최고위원들 또 시도당 위원장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50여 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어제 수요일 날은 정무직 당직자 50여 분이 또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 대선이 우리나라 국가 운명에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국민의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의견들을 모아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제안도 했습니다만 오늘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모든 제안 사항이나 또는 당원 당규의 법률적인 검토 의견들까지 다 종합해서 대선 기획단을 발족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방향을 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그러면 그 수기를 듣는 시간이 추석 이후가 되는 건가요? 추석을 기점으로 좀 바로 발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한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추석 때도 나름대로 국민들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제가 어떤 역할을 하든 이번 대선을 지금처럼 네거티브와 돈 나눠주기 경쟁, 도박판 이런 것을에서 벗어나서 미래 담론,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지 또한 당장 지금 코로나19와 자영업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만들겠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네. 말씀하세요. 네, 네. 김대리 의원입니다. 이제 고민하는 시간 갖겠다고 하셨는데 대선 말고도 지금 이낙연 의원의 사퇴로 종로가 이제 공석이 됐는데 종로 출마도 같이 폭넓게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그게 가정을 상정하고 답을 하라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대선 아닙니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순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선 때 국민의당이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에 집중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죽어나가고 계십니다. 하루에 1000개 정도의 자영업이 지금 매일매일 폐업 중이라는 그런 보도도 제가 접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너무 지금 우리나라 국내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지금 정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미중 신냉전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신문 일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간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시대 흐름을 보여주는 21세기 가장 상징적인 사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앞으로는 기술 패권을 가지는 나라가,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또 경제가 부강하게 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그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가장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시진핑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진핑은 칭화대 화공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국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중국몽 중에서 시진핑이 가장 핵심을 두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 과학기술 중국몽입니다. 과학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 미국을 앞서겠다. 그 지휘관이 또 시진핑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존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대선이 열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행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전 세계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 대해서 서로 치열하게 생존 전략에 대한 경쟁을 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하고 싶든 어떤 역할이라든지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질문. 서울경제 김남편입니다. 대선 기획단 발족해서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공당이니까 대선 후보를 내야겠지만 대표님이 아니더라도 국민의당은 이번 대선에서 무조건 후보를 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제가 또는 뭐 다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도 다 폭넓게 그렇게 치열한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네, 앞에 계신 분. 조선비지 양범수 기자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7 재보선과는 좀 다를 것이라면서 단일화에 좀 유보적인 태도를 내놨는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는 그냥 독자적으로도 끝까지 대선을 완수할 의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야권에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 여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 4.7 재보궐 직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언론 조사마다 다릅니다만 대선과 가장 근접한 거는 ARS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면접원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면접원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분석에서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더해서 그것을 민주당 지지율이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야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보기가 드물다는 게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객관적인 지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뭐 선거공학적인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벌써 뭐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낙관적인 생각 아닌가. 지금 상황을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여당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 면이나 도덕성 면이나 더 실력 있고 유능하고 떳떳해야지만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앞에 계신 기자님. MBC 신수아입니다. 당원감교 검토해 보셨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신 건지 관련해서 좀 결과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단장님은 누가 되시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회의나 이런 거 정해진 거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희 당원에 대한 법률 검토 사항들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고 그 원래 법률 조항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들을 해서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그 세부 사항들까지도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렇게 관심들이 많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부 언론에서 먼저 앞질러서 저희 그 당헌을 보시고 그 나름대로 뭘 해석을 하셨는데요. 그건 그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인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선도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좋은 분 그리고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 찾겠습니다. 1년 전에 당직을 내려놓지 않으면 대선 후보에 출마할 수 없다라고 해석한 게 잘못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언론 보도에 그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당원당규 검토상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낼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 중이시다. 질문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정당은 당연히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있어야 되고
대선 후보를 못 낸다는 정당은 없죠. 지금 뭐 저 질문은 제가 될 수 있느냐 그 뜻이시겠죠?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대선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앞에 계신 분. 저희 대표님은 그 모두 발언에서 야당이 도덕성 경쟁에서까지 패하면은 야권이 필패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야당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좀 도덕성 경쟁에 대해서 여권에 밀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실 뭐 제 경우가 정말 무수한 공작 정치에 시달렸죠. 2012년에는 국정원 댓글 공작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었고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때 그때 없는 리베이트 의혹을 덮어 씌워서 정당 역사상 가장 악독한 야당 탄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억에서 잊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 2017년에 드루킹과 김경수의 댓글 공작까지도 있었죠. 대한민국이 아니죠. 저 인류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가장 최악의 여론 조작 사건이었거든요. 어쨌든 뭐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입니다. 우선은 야당은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과 싸우기 위해서는 당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의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야당의 관계자분들은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국민께 정말로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현 정권의 어떠한 그 뭐 공작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앞에 계신 분 질문하십시오. 아시아투데이 조작입니다. 대표님은 오직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출마로 결론이 나면 이게 과연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 답하실지 궁금하고요. 이제 또 정치 인생 이제 9년째를 이제 맞이했다고 이제 10년 차를 맞이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이제 정치 인생 9년을 회고했을 때 가장 잘한 일과 또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건지,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우선 그런 뭐 야권 분열 그런 이야기는 제가 출마 결심을 했을 때 고민할 이야기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답해 드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제가 잘했던 일, 잘못했던 일,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저 나름대로는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초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를 조금이라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거대 양당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1년 정도 민주당을 개혁하려고 이제 참여했다가 그것이 고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했으니까 지난 이제 10년 차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출마를 그동안 했었잖아요. 몇 번. 단 한 번도 1번이나 2번을 달고 출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언론인 분들이 요즘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그분들은 정치를 한 3, 40년을 이렇게 봐왔지만 한 번도 1번, 2번 안 달고 이렇게 큰 당에서 몸담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오래 버티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초심이 변하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회되는 일이라기보다 저는 보통 제가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못 낸 일들에 대해서는 뒤돌아보고 후회하면서 감정 소비하는, 시간 소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일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내가 어떤 일을 잘 못했고 다시 이런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는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그렇게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어쩌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 10년 정도 국민들께서 저를 정말 살려주신 그런 이유지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마련된 자리여서인지 질문하실 분들이 꽤 많네요. 네, 앞에 계신 분 먼저 말씀하십시오. 여기.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기 뒤에 계시네요. 네. 수원의 수민회입니다. 대선 출마 연구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김동연 부총리가 적당히 생각하시는 잘 안 들렸어요. 김동연 부총리와 적정을 맞추는 거를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저는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저 질문 받을 때마다 저는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저는 저와 그 생각의 방향이 뜻이 같은 분들이면 어떤 분들이든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